재개발의 핵심이라면 비례율이라 하던데요. 네네. 비례율이 무엇인가요? 네, 평가사님. 네. 재개발의 핵심이라면 비례율이라 하던데요. 네네. 비례율이 무엇인가요? 비례율. 복잡하면서 심플한데요. 수학적인 산식이에요. 이렇게 분모 자리에는 종전자산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주택들에 대한 가치의 합을 더하는 게 분모 자리이고요. 분자 자리에는 총 사업 수익 빼기 총 사업비, 즉 사업이익이겠죠. 이러한 산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보통 100%, 흔히 말하는 100%니까 1이겠죠. 1을 전후해서 나와요. 그러면 사업성을 판단할 때 비례율이 100%가 안 되면 사업성이 좀 낮다. 또 비례율이 한 120, 30% 되면 아주 사업성이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비례율이 결정이 되면 본인의 권리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권리가액이라고 하면 기존의 평가사들이 종전자산 평가를 통해서 내 권리가 얼마인지. 자, 내가 만약에 종전자산으로 1억 5천만 원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1억 5천만 원에 비례율을 곱합니다. 네. 예, 비례율을 곱하면 본인의 권리가액이 나와요. 만약에 1억 5천만 원에 비례율이 120%다. 그러면 한마디로 20% 더 뛰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 본인의 권리가액입니다. 그러면 내가 최초에 1억 5천만 원을 평가받았어도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는 내 재산은 1억 8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조합원 분담금은 내가 결국 받을 새 아파트 가격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그만큼 분담해야 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새 아파트를 4억 원짜리를 받아요. 그런데 권리가액이 아까 1억 8천이다. 그럼 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내고 새 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권리가액이 높아지려면 비례율이 높아지면 좋겠죠. 그러면 권리가액이 높아지면서 내가 내는 돈은 적어집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례율 자체의 식이 분모 자리에 종전자산평가액의 합이 나와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또 비례율이 또 낮아져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내 종전자산평가액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비례율은 또 낮아지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받으면 비례율은 높아지겠지만 또 권리가액은 낮아지고 이러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딱히 말해서 그래서 비례율이 무조건 높아야 좋다, 낮아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약간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희 평가사들은 사실 뭐 비례율을 뭐 고려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늘 상대적인 균형성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네.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평가들은 일단 최초 말씀드렸던 종전자산 평가, 그 다음에 기존의 재산이겠죠. 그 다음에 조무자산 평가. 이 조무자산 평가가 있고요. 조무자산은 새 아파트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원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조합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청산평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를 드릴 테니 나가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청산평가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안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그렇겠죠. 그러한 분들 때문에 필요한 평가가 또 수용재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의 종전자산 평가는 우리 보상법을 준용해서 평가를 해요.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지난번 녹화 때 말씀드렸던 보상평가에 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보상평가와 비슷하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람이 나가주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 재결 등을 통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로. 그런 평가가 수용 재결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개발 지역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을에 구멍가게 표현 좀 그렇죠. 작은 가게들도 있고요. 뭐 큰 가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나 영업이익 어떻게 해줄까요? 보상해줘. 보상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등에 대해서는 또 보상평가가 또 따로 진행이 돼요. 재개발 지역 내에서 네. 구분 소유 건물과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니까 내 땅을 내놔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 맞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단독주택은 보통 뭐 대지가 흔히 요새 말로 뭐 50평, 60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들의 대지권이라고 하죠. 등기에 되어 있는 대지권을 봤을 때는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은 저거밖에 안 내놓는데 왜 저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고 나는 내 땅은 50평이나 내놓는데 왜 나 이거밖에 안 돼? 저도 궁금했는데 예, 그게. 엄청 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동네에 아파트 시세라는 게 있겠죠? 네. 예, 그냥 일반 동네 아파트 시세. 네. 그리고 단독주택 시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격들을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뭐 대지 50평짜리 집 뭐 한 5억 원?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파트 한 40평짜리 뭐 한 3, 4억 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땅이 대지권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즉 한마디로 적합한 시세가 있는 거죠. 단독주택만의 시세가 있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 건물만의 시세가 있는 거예요. 일단 법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보상평가를 준용을 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합산해서 평가액을 결정을 하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비슷한 유형의 공동주택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물론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비쌀 아파트가 아닌 거죠. 이 정도까지 비쌀 연립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업구역 밖에 있는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느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거래세를 가지고 와서 비교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지 면적이 작다고 해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본 값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다 보면 대지권으로 나눈 절대액과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연립 다세대가 투자하기에는 좋은 거예요. 대지권은 비록 적더라도 시세대로 어차피 평가를 받는 거고요. 이 시세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상태의 시세라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채로 해주나요? 그것 역시 아니에요. 단독주택도 개발이익이 배제된 상태. 이미 구역이 지정이 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5억 주고 투자를 할 건데 단독주택에 종전자산 평가액은 한 3억 나오려나? 다 이미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5억에는 이미 한 2억 정도는 내가 프리미엄을 감당하고 가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평가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한다 하면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도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보상평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균형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상대적인 균형성만 잡히면 비례율이 높든 낮든 간에 그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권리가액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저희들은 깔아보죠. 이렇게 하면서 특히 토지 가격의 경우 어떠한 집에 있는 토지가 가장 비쌀까, 단가가 어떤 부분이 좀 쌀까, 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는데요. 또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는 가서 저희가 집을 일일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다들 자기 집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골목에 차가 안 들어가도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거고요.
모양이 못생겨도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오래오래 살았고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차피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열세를 따져보죠. 그래서 가장 접근이 좋고 뭐 도로도 넓고 모양도 예쁘고 평지이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높은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반대로 뭐 좁은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고 뭐 경사가 심하고 형상이 부정형적으로 좀 나쁜 집의 경우에는 토지 단가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하시면 내가 단독주택을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집을 사면 그나마 종전자산 평가액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실 겁니다. 조합원이 되었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아, 조합원요. 일단 조합원의 성격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그냥 투자자가 아니에요. 조합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시공자는 와서 건축만 해주면 돼요. 아파트만 지어주면 되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플래너이기 때문에 자금 등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업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럼 잘 됐을 경우에는 사업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못 됐을 경우에는 사업의 손해를 떠안는 겁니다. 일단 조합원 이런 성격을 잘 아셔야 되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조합원은 일반 분양가보다 할인된 분양가를 받습니다. 이게 할인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일반 분양을 더 높게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싸요. 상대적으로 뭐 집 한 채당 한 뭐 5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평균은 아니고요. 뭐 대략적으로 제가 많이 본 경우는 3억 5천만 원을 일반에 분양하면 조합원은 3억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싼 분양가.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는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주는 거.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이 다 돼 있어요, 요새 아파트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다 이제 분양가에 녹아져 있는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 조합원들에게는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등의 일부 가전제품들, 그리고 또 요새 좀 매력적인 게 이제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죠.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 에어컨 등을 설치해주는 등의 혜택이, 조합원에게 그런 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이제 사업 시행자 조합 입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편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는 중도금에 대해서 무이자 혜택을 많이 줬었습니다. 근데 이자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중도금 약 전체 분양가액의 한 약 10% 정도에 대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이 있었습니다. 장점이죠. 단점은 잘 됐을 경우 이 혜택을 모두 다 가져가는 거지만, 단점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책임을 떠안는 건데요. 경기가 좋고 뭐 부동산 시장도 화랑이고 전체적인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고 하면 분양이 잘 되잖아요. 일반 분양도 성공적이겠죠.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이자 비용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자 금액도 되게 낮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적이고 남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가기도 해요. 단점 중에 가장 리스크는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예요.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뭐 설립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떠한 과정 등을 통해서 아무튼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불했던 들어갔던 비용들을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적게는 뭐 몇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근데 그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판단에 사업성이 없고, 아, 우리 구역 되겠어 라는 판단이 들면 처음부터 조합원 안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해운대 AID 재건축의 경우에도 입주가 1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위브는 1년 정도 지연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이 안 됐어요, 잘.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대금 달라는 거죠. 공사 대금을 안 주니까 입주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좋은 아파트를 못 들어가고 그 주변에서
뭐 원룸, 뭐 투룸 이런 데 가구 다 밀어놓고 1년 동안 살면서 결국 뭐 얼마 더 내기로 합의하고 입주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또 제 지인분은 서울에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으로 있다가 정말 몇 억을 입주까지 다 됐어요. 근데 몇 억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점은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죠. 네, 평가사님 마지막으로 네. 재개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개발 관련해서요. 재개발 관련해서 일단 뭐 기존 조합원들에게 할 말씀이기보다는 투자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재개발은 정말 말 그대로 투자예요, 투자. 투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재개발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더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웬만한 지역은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혹시 추가 분담금을 낸다면 얼마 정도 더 낼 수 있을지, 정말 나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을지 등을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옳고요. 당장 너무 뜨거웠던 우동 3구역의 경우에도 사업이 몇 년간 지금 끌어졌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것 같긴 한데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하셔서 정말 흔히 말하는 수요 공급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 이 지역의 입주 물량도 다 파악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2억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그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1억씩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1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재개발이 재밌는 투자처가 될 거고요.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새가슴, 나 정말 소심한 분들 있죠. 투자하고 잠 못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입주권을 획득한 사례 중에 아주 눈이 번쩍 뜰 만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의 사례는 아니고요. 수원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수원 팔달에서 진행됐던 사례인데요. 우리가 한 평이 보통 몇 제곱미터로 알고 계시나요? 약 3.3제곱미터죠? 네, 그렇죠. 그래서 3.3제곱미터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를 1제곱미터를 취득하였는데 입주권이 나왔습니다. 입주권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리미엄까지 붙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조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맞지 않는데 수원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것이 적용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단 1제곱미터, 한 평이 아니고요. 1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평으로 환산하면 약 0.3평이 될까요? 네, 그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적용되는 조례라든지 지역의 이제 그 규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꼼꼼히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우린들 1제곱미터의 땅을 통해서 새 집을 획득할 수 있는,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그걸 알고 접근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충분히 알고 접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개발 지역에 주택이 있는데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합니다. 그 세입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재개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그 세입자가 받는 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개발 지역은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보통 지금 들으시는 분들처럼 투자자의 입장으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은 사실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금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크게 뭐 이주비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세입자 기준이 아니고 그냥 요 사업 자체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입니다. 이주비가 있을 수 있고 주거 이전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사비 내지는 이제 영업, 네,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영업을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논외로 하고요. 그 세입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등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거 이전비라는 것은 이제 그 주거지 그 정비구역 내에서 일정 정도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구역,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늘상 지내왔던 이 일상적인 구역들을 벗어나서 다른 동네로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른 동네로 떠나서 이제 이사를 가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동네로 갔을 때 적응하는 것들, 그리고 환경이 바뀌는 부분들, 직장과의 거리, 이 모든 게 사실은 불편으로 사실은 초반에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비구역 사업은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주거 이전비를 주게 되는데요. 주거 이전비는 특별히 요건이 있습니다. 그 이 공고 공람일 전 3개월 전 이전에도 그 주거를 계속 그 생활을 하셨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사비는 이러한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일단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우리가 임대차를 이제 임대차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임차인이 그 집에 살 때 이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임차인은 그 집에서 이제 뭐 쉬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없어진다면 사실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또 정비 사업 또한 그 낙후된 지역을 새로 바꾸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 또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률 규정에 그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권리자들이 이제 요 계약을 뭐 이제 종료를 시키고 보증금이나 이런 걸 반환받아서 떠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라든지 이제 그 거기서 거주하던 분들은 그러한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청구를 해서 나갈 수 있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세입자가 돈을 받고 나간다. 그 부담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토지 소유자나 건물의 소유자한테 부담이 안 온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조합의 부담은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가 어쨌든 세입자에게 그 지원을 해서 내보냈을 때는 이제 조합으로서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조합원, 그 해당 건물의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비구역 내에서 이제 그 물건을 매수한 다음에 임차인을 찾고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시면서 그 특약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임차인은 임대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 어느 누구한테라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모든 금전적인 보상을 포기하고 이 철거가 시작되면 나간다
나가준다, 집을 비워준다라는 특약을 설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약은 안타깝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네, 임차인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임차인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법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어느 한 당사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상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약을 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돈을 안 주고 이 임차인은 그냥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뭐 자기가 돈을 선뜻 안 받겠다고 포기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우리가 보통 뭐 아무리 좋은 자리도 제가 싫다면 뭐 싫은 것처럼 그러한 돈을 준다고 했을 때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뭐 포기, 이제 뭐 채권의 포기라든지 이런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경우에서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은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물건, 정비구역 내에 물건을 매수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실 때에는 요 들어오는 임차인이 정비구역 내에서 이사를 다닌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갈 때 내가 그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세입자가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를 받아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아시겠죠?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판결이 있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나면은 조합원이든 세입자든 다 떠나야 한다. 그곳을 다 비워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공고공람일 이후에 이주를 해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이전비는 받을 수 없으나 이사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사비도 손실 보상, 즉 이 세입자의 주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비를 받을 때까지 조합 측의 명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이제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주어라, 명도를 해주어라 라고 판결이 났지만 이는 조합이 이사비를 공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판결 내용에 있어서는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을 때까지 명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사비는 주거 이전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사실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러한 적은 금액으로 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없었는데요.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사비 또한 세입자가 명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원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러한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명판결이었네요. 네. 재개발 사업이 무산이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투자자나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사업이 이제 엎어졌을 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다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한 이후에도 추가 분담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네, 소위 말해서 끝날 때까지는 정말로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청산 때까지는 사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 사례에서는 이제 서울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부동산 시장도 좋고 또 일반 분양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새 집도 받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조합에 남아있는 이제 재산을 나눠 가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두꺼비한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두꺼비가 새집도 주고 돈도 주는 거죠. 그거야말로 사실은 누구나 꿈꾸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기간도 우리가 강산이 여러 번 변해야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눈에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사업들은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투자금이 적게 드는 물건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로 접근을 하시거나 이제 무허가 건축물로 접근을 하시거나 내지는 그 외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이 엎어졌을 때는 그 부담은 사실은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온전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적인 투자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조합원 입주권이란 무엇인가요? 조합원 입주권이란 요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합원 입주권은 도정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이전에서 구주택을 취득한 분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조합원 입주권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승계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주택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즉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즉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 비과세가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춰서 진행을 하면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춘 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해당 조합원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었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취득일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사용 승인일, 즉 준공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근데 원조합원 입주권, 흔히 말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새로운 주택, 아파트가 완공된 후 취득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취득일은 구주택의 취득일을 실제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이 취득이 되면
등기부등본의 보존 등기가 사용 승인일에 보통 나게 됩니다. 이 경우 얼핏 보면 사용 승인일이 신주택의 취득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정 구주택의 취득일을 신주택의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할 때 취득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 및 실수요자분들께서 꼭 유념하시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학군, 입지, 역세권, 뭐 숲세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시장 경제인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장 경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키포인트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거래하실 때 그 권한에 대한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책임질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편하지 않을까. 또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킹스마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나요? 킹스마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분들 전체를 두고 한 말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